첫 출연이시니까요.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오페입니다. 네. 네. 아, 끝입니까? 첫 투자가 2005년에 경매로 시작을 했어요. 와, 그리고 지금은 20년 차 부동산 투자자고, 20년 차요? 네. 20년 차. 네. 존경합니다. 20년 차. 와.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해왔었거든요. 네. 그 상승기, 하락기 다 겪으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었고, 네. 요즘에 이제 좀 역전세 막느라고 좀 힘든데. 네, 네. 네. 그러면 2005년이면 상승, 하락, 네. 상승, 이번 하락까지. 와, 진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국지적으로 역전세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지역별로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경매를 하다가, 뭐 갭 투자를 하다가, 주거용을 하다가, 뭐 오피스텔 하다가. 다 해보셨네요? 네, 다 이렇게 해봤죠. 편식하지 않고. 네네네. 보통은 경매 투자자면 경매만 하거나, 네, 갭 투자자는 갭 투자만 하거나, 뭐 나는 월세 투자면 뭐 상가만 하거나, 뭐만 하거나, 보통 이런 식인데, 다 해보셨네요? 그게 저도 지금 마지막에 시장에 진입했던 그 좀 놀림받고 있는 영끌족. 네. 제가 2005년에 영끌족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2005년에 경매로 낙찰을 딱 받았는데 그 낙찰 받자마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가요? 떨어질 수도 없이 그냥 실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어. 안 사. 안 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고요한 침묵의 그런 공포? 그런 것들을 제가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죠. 그걸 겪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네. 이렇게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를 소개시켜 드릴 때 저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론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런 관계없이 어떤 투자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락장에도요? 시기랑 상관없이 그냥 방법과 물건이 좀 대상이 좀 달라질 뿐이지 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이번 상승장에 꼭지 잡고 세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기를 떠나실까 봐. 세상이 아니고 부동산이? 세상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되고 네. 네, 투자기를 떠나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승기 때 계속 상승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게 네.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 하락기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긴 시야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강의를 한 것도 네. 사실 지금 웬만한 강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힘내세요. 약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좀 많이 떠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사부작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네네네. 강의 시장 쪽을 봐도 그렇고 뭐 임장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카톡방의 말수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 급격하게 빠지는 건 작년이었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도 네. 지금이 기회다.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팔으라고 연락이 와요. 네. 그럼 확 팔죠. 홀라당. 아싸. 아싸. 나 이제 드디어 탈출. 너무 힘들었어. 나 다시는 내가 부동산 번호 봐라. 이래고 가요. 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시다가 지금 상승기 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반등하는 그 지역들의 요건은 무엇이었는지 공부를 하고 하락기 때 내가 뭐가 힘들었었지 그걸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이제 내 물건을 털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죠. 다시 가져갈 물건인지 기다리면 오를 물건인지 아니면 얘는 빨리 팔고 내가 다른 세팅을 해야 되는 물건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도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렵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떠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깝고 제일 제가 막 안 달라가지고 가지 마요. 지금 그러면 안 돼. 세상 우리 투자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보고 야 칼리야 너는 그냥 다 팔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거는 진짜 투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 팔아? 세금이 어떻게? 그죠? 그리고 그거를 평생 저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지금 생각나시는 걸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판 거래 건수는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되세요? 대략? 기억 나세요 혹시? 토탈 뭐 아파트고 뭐고 다 해서 200건 넘지 않을까요? 200건. 저는
제 아파트 이름도 잘 기억이 못 나요. 작년에 급락했을 때. 네. 급락했을 때 투룸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 서울에. 아, 서울에? 서울에 투룸 오피스텔을 네. 7채를 샀어요. 7개요? 네. 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입니다.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저점 잡은 것 같아요. 아, 작년 초였습니까? 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제가 잔금을 쭉 쳤으니까. 그러네요. 최저점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아파트 오피스텔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오피스텔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을 약간씩 하고 계실 때였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내가 오피스텔이 왜 투룸 오피스텔이 좋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제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샀죠. 샀는데 그때 하락기 때는 뭐냐면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을 살 수가 있어요. 저가에. 아주 싼 가격에. 그래서 다다다다닥 담았죠. 근데 최근에 확인했거든요, 제가. 근데 전세가가 1억이 넘게 올랐더라고요. 1억? 한 채당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 뭐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락기, 상승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내가 이 물건을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떠올리시면서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락기가 됐다고 해서 나 무서워. 나 떠나야 돼. 이제 끝났어. 부동산 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하셨어야 됐고 만약에 오피스텔 내가 샀었어.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누가 물어보면 잘잘잘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누가 찍어주면 사잖아요. 칼리오페님이 오피스텔 샀대. 나도 살까? 이런. 그렇죠. 그냥 싼 거 같아서 어디가 좋아 보여서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등등등. 네네네. 그럼 같은 단지를 사신 거예요? 같은 단지가 5개고 나머지가 2개. 와, 네. 대박이다. 그러면 다 전세 세팅으로 월세로? 월세로. 그래서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론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좀 매도 시기도 좀 나누는 편이고 임대 세팅 방법도 다 전세로 하지 않아요. 전세, 월세, 섞어서. 그다음에 공실도 두고, 네. 그리고 보유 기간, 그다음에 사업자도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 개인 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2005년에 처음 투자했다가 하락기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을 보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뭐 네이버 아니 부동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 것도 싫을 정도로 네. 공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오르더라고요. 올랐다가 또 내려요. 네. 근데 또 올라요. 그럼 내가 이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타이밍을 잡는다? 타이밍은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20년 동안 투자를 해보면. 그러면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잡는 사람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지.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 웃긴 게 거래세가 있잖아요. 팔려고 해도 내가 그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때문에 못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은 사실은 손절이라도 해서 팔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내가 누가 사줘야지 파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냥 끊기죠. 그냥 끊겨요. 네. 사람이 그냥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있어야 개미 한 마리라도 있어야 뭘 하지. 깎기라도 하지. 깎을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내가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주식이랑 다르다. 너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하락했을 때 안 팔 수 있는 면 되겠네. 하락했을 때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만약에 8억이 떨어져 12억에 나왔어. 작년 2023년 1월에 바닥 찍었잖아요. 그때 12억에 거래를 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팔았어. 그러면 나한테는 그 아파트는 영원히 12억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12억에 산 사람이 아니면 그 전에 뭐 샀다가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그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그 가치는 그냥 열어두는 거잖아요. 네. 계속. 네. 근데 매도를 하는 순간 그 가치는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픽스가 되죠. 네. 딱 그 당시 매도가로. 그러면 나는 그때 안 팔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 하락기가 됐을 때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역전세라든지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역전세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그때 안 쫄릴 수 있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면 나는 그때 금매로 팔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시기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을. 아니 그러면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 당시에 아파트도 물론 최저점이었지만 오피스텔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그때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파트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해본 못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그냥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오피스텔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아파트를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같아. 거기 전세가보다 이게 싸. 그러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놈이나 좀 더 싼 오피나 뭐.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요. 평균적으로 서울은 9%가 올랐고 뭐 전국 평균으로는 7%가 올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진 적은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길게 봤을 때 계속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이 옆에 아파트의 전세가보다 싸. 근데 입지가 같아. 생활력,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땅값도 비교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때 네. 오피스텔은 짓기가 너무 쉬우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져. 새 신축이 들어오면. 네. 근데 그 신축이 15억이라면. 세다. 그 땅값이 있잖아요. 지금 땅값도 올랐고 당연히 지금 뭐 건축비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건축비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래 옆에 신축이 생기니까 그 신축이 생기면 당연히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지. 근데 내가 산 오피가 4억 5천인데 그 옆에 신축을 지으려면 이제 14억 이하로는 분양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은 입지. 그래서 오피냐 빌라냐 아파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밟고 있는 땅의 가치, 그 입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입지라 하면 이제 거기에 그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뭐가 있냐 그쵸,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경쟁 상품인 또 같은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그럼 대단지에 있는 그렇죠. 오피스텔이군요. 네, 대단지 있고 그냥 조그만한 그 아파트 같은 소형 아파트 같은 내부 구조라든지 그리고 편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지도 너무 좋고 그러면 그 입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세가가 1억이 넘게 올랐어요. 지금. 물론 이제 다른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세팅해 놓은 거죠. 근데 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 오피스텔 좋아. 근데 3룸까지는 오케이인데 원룸 투룸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룸도 저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원룸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투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면 오피스텔 투자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1인 가구가 꼭 원룸에 살아야 해요? 아니죠. 아니죠. 네. 1인 가구는 30평 아파트 살아도 돼요. 네. 그리고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뭐 100평에도 40평, 살고. 50평, 100평 뭐.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입지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항상 교집합 투자 그다음에 약간 징검다리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룸 정도면 사실 혼자 살아도 되죠. 원룸 수도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돼. 조금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은 투룸에 살아도 돼.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아도 되잖아요. 네. 신혼부부가 원룸 살기에는 조금 좁잖아요. 네. 그리고 아기가 어린 신혼부부까지도 투룸 정도에는 살거든요. 제가 이제 세입자들을 받아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던 게 투룸. 3룸은 애매한 게 가격이 아파트로 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돈 주고 나 그냥 아파트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 준하는 걸 하려고 해서 3룸으로 막 많이 달려가는데 칼리오페 대표님은 인정.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열이인 건 인정. 그러니까 투룸을 아예 그냥 딱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런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입지를 픽한 다음에 최저점에 탁. 예를 들면 막 오피스텔에 막 열광을 했을 때 네. 3룸 오피스텔 아파트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분양가가 장난 거의 아파트 수준인 그런 건 좀 반대인 거죠.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있었어요, 분양가가. 그때는 뭐 취득세 중과 안 되고 대출도 나와요.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많이들 가시니까 그럼 저는 많이들 가면 그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랑 동급은 될 수 없다. 아파트에 비해서 무언가 장점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투룸 오피스텔은 그런 게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확신이 있었죠. 그럼 7채를 다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다 법인으로 담아서 종부세도 합산이 안 되고 월세로 세팅해서 월세 잘 나가요. 월세가 법인이어도 잘 나가는군요. 네. 이 법인이면 오히려 왜 옛날에는 조금 보증보험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전세 사기에서 법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법인 오히려 없어요. 다 개인 빌라. 다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세입자들이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법인이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럼 나는 그냥 월세 놓게. 그래서 월세 놓고 그다음에 또 역전세 이런 것도 싫으니까 저는 그래서 월세를 놔서 5천에 160? 5천에 160이요? 잠깐만. 그러면 7개잖아. 와, 그러면 세죠. 그 월세가 세요. 월세가 많이 센데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월세가 오히려 웬만한 썰로 아파트 월세보다 그 수익률을 사실은 아파트는 좀 맞추기 힘들거든요. 아, 신축이군요. 신축은 아닌데 준신축 뭐 한 5, 6년 정도 된 강남입니까? 송파. 이렇게 월세가 센지 몰랐네요, 저는. 와, 진짜 세다. 저는 뭐 한 80에서 120 사이 되겠거니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입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니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세가가 1억에 상승했겠죠. 재밌다. 또 딴 거 뭐 하시는 거 지금 1년 동안 딴 거.